허그 이야기 합시다. 허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러니까 허그가 이번에 13일날 연장을 했죠. 결국 그거 연장하는 거 기껏해야 일주일도 연장 안 했어요. 오늘 방송 18일 기준으로 19일부터 전세대출이 싹 다 막히는 상황인데, 허그에서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전세시장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대출 보증 개편안을 갑자기 유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별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19일로 미뤄지면서 고작 6일 늦어졌다. 6일 천하였죠. 그래서 19일부터 보증 받고 19일부터 대출 신청하는 사람들은 허그의 새로운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SGI보다 허그가 더 광범위하게 보증해주고 더 광범위하게 대출 기준을 만들었죠. 이제부터는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가 6월 11일 방송했을 때 허그가 13일부터 시행할 것 같으니까 방송 올라갈 때쯤은 그때쯤 되니까, 자, 지금부터 전세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 했는데 6일 정도만 늦춰졌을 뿐이다.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한도가 나오니까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아마 방송 올라가는 건 19일 넘어갈 테니까 그때부터는 한도가 많이 줄어든다. 자, 전세 보증 한도가 줄어든다는 소리는요, 첫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이 10% 정도의 책임, 그거 다 은행이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은행도 대출을 잘 안 내줄 거고, 또 집주인도 전세금 중에서 10% 정도는 떼 각오를 하면은 거기서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한테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진짜 전보다는 훨씬 꼼꼼하게 알아볼 거다. 그러면은 지금 왜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재계약 비중이 많고, 두 번째는 전세에 들어갔을 때 전세금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허그가 보장해주면은 전세금 떼일 염려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허그가 보장을 90% 해주면은 10%의 자기 자본, 전세금의 10%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3억 전세면 3천만 원이고 10억 전세면 1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전세가 마구 올린다고, 집주인이 호가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올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 내일부터. 방송이 18일이니까. 그러면 저런 것들을 왜 허그에서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허그 그 대위 변제 자본은 한 4조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4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계속 돈 넣어줘요. 근데 허그가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4월 위기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4월에 위기가 안 오고 늦춰진 이유가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었습니다. 근데 착시였죠. 왜 착시였냐? 은행권 주담대는 줄고 있었는데 주금공 자금을 빼가지고 정책대출로 풀었는데, 그것은 주금공에서 직접 풀었기 때문에 가계대출 늘어나는 것에 산정이 안 됐죠. 그래서 착시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40조에서 24년 3월 기준, 올해도 아니에요, 작년 3월 기준으로 나왔는데 7조 9천억까지 감소를 했다. 즉 5분의 1 토막 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책대출을 은행 재원에서 내주는 거고, 올해 정책대출 비중이 100%가 넘죠. 작년 70%, 재작년 70%였다면 올해 100%가 넘는다. 근데 문제는 왜 돈 먹는 하마가 되느냐?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정책대출 확대 때문이죠. 근데 이게 24년 기준이죠? 24년에 정책대출 많이 냈어요? 굉장히 많이 냈어요. 25년에 정책대출 굉장히 많이 냈어요? 굉장히, 진짜 너무 많이, 굉장히 무지하게 많이 냈어요. 엄청 내줬죠. 정책대출로 부양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던 2020년 같은 경우 2차 보전액, 그러니까 2차 보전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책대출을 내줘요. 어디서? 원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야 되는데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하면 은행 보고 내라고 하죠. 그러면 은행이 손실이 나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가 4%인데 정책대출 2%로 내주면은 2%포인트만큼 은행이 손실이 나죠. 그러면 이 2%포인트를 정부에서 메꿔주는데, 정책대출을 집행하는 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고 주택도시기금을 써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2차 보전 방식으로 은행에게 보전을 해주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간다. 이게 4년 새 5배가 넘게 늘었죠. 계속 요 이자 비용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책대출 받는 사람이 1년 정책대출 받아요? 집 사는데? 최소 5년이죠. 길면 한 3, 40년까지도 가고. 그러면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내준 정책대출은요, 최소
27년에서 최장 한 55년까지 계속 2차 보전 방식으로 팔아서 갚기 전까지는 계속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돈 어디서 나가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우리가 청약 받으려고 새집 좋대잖아요. 새 아파트 청약 받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집값 부양하는 데 썼죠. 정책대출 내주는 데 썼죠. 그리고 내주고 끝이 아니라 은행에서 내준 것에 대해서 매년 갚아야 되는데 24년에 이 정도면요 25년엔 더 늘어났을 거예요. 매년 1조 이상의 돈이 정책대출 내줘가지고 그 이자 비용 되는데 들어가고 있단 소리예요. 정책대출 이자 비용만 저렇게 많이 나온다. 정책대출 이자 비용 감면해준 것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7조 9천억 나가는데 매주 1조 이상씩 이자로만 나가봐요. 길어야 3, 4년이지. 근데 거기다가만 써요? 정책대출 내주는데 일단 많이 썼죠? 또 어디다 많이 썼어요? 세수 결손 메꾸는데. 근데 무슨 7조 원 수준이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아니 5분의 1 토막 났는데 아직도 여유가 있다. 뭔 놈의 국토부가 저 따위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2차 보전액이 급증했다. 저 사람들 집 안 팔고 계속 버티면은 계속 주택도시기금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퍼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도시기금은 더 줄어들 테고 정부가 메꿔주는 것도 글쎄요. 윤석열 정부 때는 집값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메꿔줬지만 이번 정부 때는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지 않을까요? 90%에서 전세 보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80, 70, 60, 50%까지 보증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허그가 돈이 회수가 안 돼요. 허그에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 추심 업체까지 맡기기로 합니다. 공공 채권 추심보다는 민간 채권 추심이 아무래도 강하게 들어가겠죠. 채권 추심 업체한테 맡긴다는 소리는요. 첫 번째, 어느 정도 손실 볼 각오를 하더라도 얘는 미회수 채권인데 상각이 될 만한 채권인데 상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매각 정도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넘기겠다는 소리예요. 그만큼이라도 받아내야 되겠다. 왜? 워낙 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민간 채권 추심 업체와 함께 회수를 한다. 신용정보 업체들에게. 어차피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받아서 채권 회수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실도 나요. 민간 신용정보업체한테 넘기더라도 손실은 나는 건 마찬가지죠.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른과 나이뿐만이 아니라 생년월일, 채무불이행 횟수 등을 추가해서 임차인들이 악성 임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실 이거부터 했어야죠. 얘를 먼저 하고 90%로 줄여야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적어도 채무불이행 횟수 정도는 미리 추가해 나섰어야지 왜 이미 90%로 줄인 게 하냐. 근데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증 더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보증 줄여버리면 임차인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다 정부 탓하고 허그 탓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미리 해가지고 우린 정보를 줬다. 너네가 악성 임대인들 알아서 피해가. 우리도 돈이 없으니까 보증 조금씩 줄일게.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 내에 90%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 비율 최소 한 10에서 40%포인트 정도는 더 낮출 걸로 보입니다. 보증이 안 되면은 그럼 미친 가격에 전세 안 들어갑니다. 돈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이 안 되면은 은행이 대출을 그만큼 안 내준다. 사실 은행권에게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면요.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전세 DSR 그것도 임차인이 아닌 전세 대출을 이자는 임차인이 내지만 원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되죠. 임차인은 갖고 싶어도 그 원금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금은 임대인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임대인 전세 DSR 이런 것들도 보증 비율 감소에 따라서 그게 늘어나게 되면은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전세 시장 어떻게 돼요? 매매 시장보다 대출 거품이 더 낀 곳이 사실은 전세 시장입니다. 근데 매매 시장이 거품이 더 낀 이유는 전세 거품 플러스 매매 거품을 양쪽으로 다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전세 거품이 무너지면요. 첫 번째, 전세의 유동성이 빠지면 매매의 유동성 역시 같이 빠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거비가 안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집 살려고 안 합니다. 2020년에 미친 듯한 그 영끌 사태가 나왔던 이유는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도 나는 그냥 떨어질 때까지 버틸래 하고
전세로 살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세가도 폭등하니까 포모가 생긴 거죠. 거기에 맨날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20년에 이렇게 폭등했으면 22년에는 이 연봉 2년치가 아니라 3, 4년치를 모아도 그만큼 더 폭등할 거다. 갱신 끝나면. 그럼 24년에, 그럼 26년에 이런 식으로 부추겼기 때문에 주거비 안정이 안 된다. 이런 포모가 생겨서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린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전세가가 지금도 아직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포모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전세가 무너지기 시작해봐라. 근데 허그에서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세가가 안 무너질 수가 있냐. 더 이상 우리는 포모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비 일단 안정될 거고, 그럼 집값 떨어지는 동안에 전세가가 튈 일이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그랬지 지금 집값 내려간다고 전세 올라가는 그런 일 없어요. 맨날 상승론자들이 뭐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개소리 집어치우고, 매매 수요가 어떻게 전세 수요로 이동하냐. 갭 투기하는 사람이 전세 두세 채 살아요? 아니면은 전세 살던 사람이 집 살려다 그냥 사는데 전세 수요가 늘어나냐.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데 전세가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냐고. 여기 와가지고 짓거리는 인간들 많은데, 원래 집값 떨어질 때 신규 공급 줄어들어요.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줄이는 거다, 이 멍청이들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자금 대출 푼 때를 제외하고 집값 떨어졌을 때 공급 줄어들었는데 그때 전세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런 것들 보시면요, 이번 붕괴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전세 거품이 낀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에 역대급 붕괴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붕괴 시작되면요, 2022년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 약간의 타선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보시면